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지까지 모시며 살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지낸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힘든 분이시기도 하고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에 멀리 하고 싶기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께 생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아버님도 날카롭기만 하던 기운이 모두 쇠한 것 같아 저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했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연로해진 부모님까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자식인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한쪽 가슴이 먹먹해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몇 해 전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까탈스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고 유별난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도 거의 없으시죠. 바깥 활동이라도 하시면 조금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 이것저것을 추천드려도 봤지만 밖에 나가봤자 좋을 것 없다며 대부분을 집에서 생활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에 잔소리도 많고 트집도 많이 잡으시는데 절대적으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시는 줄 아시는 가부장의 끝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을 보다 보면 연세 있으신 아버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세상과의 소통은 오로지 TV와 신문으로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은 꽤나 힘이 듭니다. 살아생전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시아버지를 참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아버님 눈치를 참으로 많이 보셨죠. 너희 아버지 식사 챙겨 드렸냐? 혼자 드시면 성내시는데 말이다. 식사 준비 다 해놓고 왔어요. 혼자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녁에는 아범이 갈 거예요. 어머니 몸 걱정이나 하세요. 아이후, 청소랑 빨래 안 되어 있으면 난리를 치실 텐데.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시아버지가 화내실 것만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댁 살림과 어머님을 간병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신 분이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오죽하면 친딸마저 발길을 끊었을까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여자는 애 셋 낳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죠. 항상 저에게 본인은 아버지 딸이 아니라 엄마 딸이니 엄마가 안 계시면 이 집에 올 필요가 없다 하던 시누이는 정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덕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은 오롯이 제 일이 되고야 말았죠. 물론 저라고 좋아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난 뒤 시아버지한테 정말 많이도 당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눈치를 살폈었는데 생각보다 자상하신 시어머니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심을 한 건지 언젠가부터 시아버지의 달달 볶기가 심해지더라고요. 적을 잘못 알고 전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렇게 시아버지로부터 저를 지켜줄 방패였던 시어머니가 떠나버리셨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의 거리는 걸어서 20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찾아뵈야만 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걸으면 시아버지 특유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서는 하루 종일 사람을 달달달 볶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댁 방문을 걸을 수 있었던 때는 출산 후 산후조리 할 때뿐이었죠. 이때도 제가 가지 못한 것이었고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더구나 친정 엄마께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버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보였죠. 되려 사돈이 살림을 봐주고 있는 집에 와서는 애 있는 집에 발 디딜 곳이 없다. 다 마른 빨래를 왜 저렇게 걸어만 두냐는 둥 살림 간섭을 하고 난 뒤 굳이 점심까지 차려오라고 하셨죠. 바로 내어드릴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하는 친정엄마에게 그런 것까지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산모 미역국에 있는 반찬 몇 가지 차려드렸더니 사돈은 국간도 못 맞추냐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는데 그날 결국 전 아버님께 이제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고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한들 듣는 분도 아니고요. 게다가 항상 연락도 없이 불쑥 오시곤 했는데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벨을 눌러서 아무도 없으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도 없이 어딜 나갔냐? 애 엄마라는 사람이 당장 들어와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덕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시아버지는 유명인사가 되었죠. 아이 병원을 가도 마트를 가도 같이 살지도 않는 시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하고 가야 하다 보니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덕에 남편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 좀만 참자.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잖아. 하며 외면할 뿐 아버지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상당히 무서워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아버지의 트집 대상이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물론 주 2, 3회는 꼬박꼬박 잔소리 정도를 듣기는 했지만 그보다 심한 걸 1년 365일 50년 가까이 들어온 시어머니도 계신데 제가 겪는 건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일주일에 3-4번 정도 아버님 댁을 오가며 살림을 하다 보니 결국 아버님의 트집 대상은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 아버님 댁에 갔습니다. 사온 반찬은 귀신같이 알고 난리를 치시는 덕에 늘 제가 만들어 가곤 하죠. 초등학생인 둘째가 집에 오기 전에 청소와 빨래까지 하고 돌아와야 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띵동 띵동. 아버님, 저 왔어요.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앞불싸 문을 열어주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또 심상치 않았습니다. 넌 뭐 올 때마다 벨을 누르냐? 귀찮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걸 매번 열어달라고 하냐? TV를 보다가 방해가 된 것인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간 번호 눌러서 열고 들어오면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또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셔츠도 풀 먹여서 빳빳하게 다려두라니까는 다리는 척만 하고 저걸 어떻게 입냐? 그리고 화장실도 내가 곰팡이 안 생기게 청소 잘하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데만 슬슬 해놓고 화장실이 더러워서 쓸 수가 없다. 아버님, 요즘 누가 셔츠에 풀을 먹여요. 한복도 아니고요. 그리고 샤워하시고 문 열어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문을 항상 그렇게 꽉 닫아두시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생기죠. 시아버지 드실 반찬을 만들어 간 상황인데 보자마자 타박을 하시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바로 뒤돌아 나오고 싶었지만 그놈의 며느리 도리가 뭔지 점심상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와서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작은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날따라 학교에서 먹은 밥이 부실했는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습니다.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 먹이고자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는 죄다 시아버지 해드릴 반찬 재료뿐 아들에게 해줄 만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활이 아버님에게 맞추어 돌아가다 보니 내 가족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우미 쓰자. 도우미? 도우미를 왜? 나는 뭐 무쇠야?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너무 힘들고 해봤자 아버님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 지겨워. 그냥 사람 써. 에이,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우리 집 냉장고 좀 열어봐. 죄다 아버님 해드릴 거밖에 없어. 내가 애들 엄마고 당신 부인이지. 아버님 식모야? 남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제가 그냥 이러다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렇게 주말이 되어 우리 가족은 아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버님 댁에 모인다 해도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오전에 아버님 댁으로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살림을 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각자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아버님은 아버님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부자간 단란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죠. 하루 종일 아버님 댁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죠. 그날도 그렇게 아버님 댁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우미 구하려고요. 도우미? 식모 말이냐? 요즘은 식모라고 안 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분이요. 했더니 웬일인지 남편이 아버님 설득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요즘 손목하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당분간만 도움이 쓰시죠. 음... 아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허락이다 싶었던 저는 아버님 댁 살림을 맡아줄 도우미를 구하려 이리저리 알아보았죠. 도우미 사이트에 조건을 걸어 의뢰도 해두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우미 소개를 부탁하기도 했네요. 아버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다 보니 살림을 맡아주실 분을 구하는 것뿐인데도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추려 면접을 보기 전 어느 날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아버님. 그 도우미인지 뭔지 구했냐? 아니요, 몇 분 소개받아서 이제 면접 한번 보려고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네? 순간 도우미를 안 쓰시겠다 하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강영식이가 소개한 사람이 내일부터 오기로 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강영식이라는 분은 유일한 시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아버님과 달리 다정하신 분이죠. 가끔 아버지 댁에서 저와 마주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고약한 노인네 챙기느라 며느리가 고생하는구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 살림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도우미 소개라니 저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더 캐 물으면 도우미를 아예 안 쓰겠다 하실 것 같아 그냥 좋으실 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댁에 도우미가 생기고 제 생활은 편안해졌습니다. 시댁을 가는 횟수도 다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고 제가 간다 해도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시댁에 가는 발걸음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죠. 물론 도우미 비용이 적지 않게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시간이 생긴 것이 더 좋더군요. 제가 저희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니 남편도 밥상이 달라졌다며 기뻐했고 아이들 역시 엄마가 집에 있으니 좋아하곤 했죠. 그렇게 아버님 댁에 도우미가 생기고 편안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 댁 상태가 이상해지더군요. 아버님이 입으실 셔츠가 하나도 다려져 있지 않다던가 주말에 본 거실바닥 얼룩이 그 다음 주까지 그대로 남아있던가 하는 일들이 생겼죠. 도우미 분께 한번 말을 해야겠다 생각한 저는 일부러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는 날 맞춰서 아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사과와 배를 들고 도착하니 아버님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를 드린 저는 바로 주방으로 가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아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조금은 강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제 인사를 살갑게 받았습니다. 아버님께 드릴 과일을 깎으며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도우미 치고는 조금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눈에 띄었지만 아버님을 오빠야 라고 하신다던가 처음 본 저에게도 자기라고 하는 말투가 생소하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주머니, 제가 저번에 보니까 거실 바닥 얼룩이랑 셔츠 같은 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요. 그러자 지금까지 대화를 잘 나누던 아주머니의 말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며느리가 까다롭네.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구겨진 셔츠나 얼룩 남아있는 거 너무 싫어하셔서요. 그런 거 잘 안 되어 있으면 잔소리하고 화내실 거예요. 허허, 알았어요, 알았어. 걱정 말아요. 내가 신경 쓸게. 어르신,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다 삶의 지혜가 있지. 도미 아주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웃더군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조금은 찜찜한 대화를 나누고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일회용품에 담긴 반찬 몇 가지가 비닐봉지채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님 사온 반찬 안 드시는데, 어? 아, 그거 사온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만들어 온 거야. 호호호.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아버지, 그 까다로우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 잘 뽑았을까? 살림하는 게 당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트집 잡고 그러지 마. 사람 쓸 때 항상 그런 거 조심해야 해. 괜히 그러다가 갑질한다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은 되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는 분명히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설거지해둔 그릇에서 기름기가 그대로 묻어나온다든지 세탁해둔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세탁이 끝나고 한참을 세탁기에 방치한 것 같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저는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만간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아버님은 달리 불만을 표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아주머니를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참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를 들고 아버님 댁에 갔습니다. 아버님이 친정엄마가 담그신 김치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이제는 당연한 듯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아버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고양이 앓는 소리 같은 게 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신발을 벗던 저는 현관에 놓여진 신발을 보니 며칠 전에 보았던 빨간색 구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건 분명 도우미 아주머니의 것이었죠. 그래서 숨을 죽이고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해보니 아버님과 그 아주머니가 관계를 하는 것 같더군요. 모든 사실을 깨달은 저는 혹시라도 제가 온 것을 들키면 곤란해질 것 같아 가져간 김치까지 도로 들고 조용히 아버님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도우미 아주머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사실 믿을 만한 회사를 통한 것도 아닌 아버님 친구의 소개라고만 하셨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화려한 화장과 장신구, 게다가 집안일은 엉망진창이라 평소 아버님이었다면 당장 화를 내며 내쫓으셨을 텐데 아무 일 없이 계속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오늘 본 아버님과의 성관계까지 저는 도우미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찬을 만들어 아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도우미가 오지 않는 날이라서 아버님 혼자 계셨죠. 저는 아버님이 방에서 TV를 보는 사이에 거실 에어컨 구석과 주방 냉장고 위쪽에 작은 홈캠을 숨겨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CCTV로 확인한 시아버지와 도우미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도우미는 청소는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반찬은 손에 들고 온 비닐에서 꺼내어 반찬통에 옮겨 놓았고요. 하다못해 설거지마저도 대충 물로 헹구어 엎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애교를 부리던지 그 까탈스러운 시아버지가 도우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야, 우리 방에 들어갈까? 나 힘들어서 좀 눕고 싶은데. 그래, 그래. 얼른 방에 들어가서 눕자. 그래, 그래. CCTV에 찍힌 시아버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도우미를 사랑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던 저는 아버님의 휴대폰에서 도우미를 소개해 주신 친구분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종택 어르신 며느리인데요. 박종택이 며느리. 그래, 그래.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는고? 어르신께서 저희 아버님 댁 도우미를 소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우미? 그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줬대요? 아버님 친구분의 반응으로 보아 이분이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다급하게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혹시라도 저희 아버님 아시면 저 혼나니까 제가 연락드린 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 고약한 노인네가 사고를 쳤나 보구먼. 알았어요. 내가 꼭 비밀로 할게. 그리고 아버님 휴대폰에 스팸 연락을 막아드린다는 핑계로 아버님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여자를 어디에서 소개받은 것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주로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CCTV를 들여다보기를 며칠, 마침내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소화 겸 운동 삼아 잠시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시겠다며 집에서 나가셨고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했죠. 그리고 이내 어떤 남자가 식당에서 포장한 음식을 잔뜩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CCTV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건 장어탕이고 이건 갈비탕. 아, 진짜 귀찮은 노인네. 먹고 싶은 게 뭐 그렇게 다양해. 힘쓸 곳을 찾는 거지 뭐. 그나저나 우리 이혼 숙려 기간 얼마나 남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주 정도 있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진작에 이혼하자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감 거의 다 넘어왔는데. 이 영감이 워낙 고약해서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부터 덜컥 해두는 것보다 확실하게 됐을 때 진행하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실패하는 거 봤어? 나를 15년을 봐오고도 그걸 몰라? 어이구, 그래, 그래. 내 마누라 실력 하나는 끝내주지. CCTV 속 낯선 남자는 도우미 아줌마의 남편이었고 그 부부는 일부러 아버님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고 아버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속셈이더군요. CCTV 속 영상을 저는 바로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두 눈이 동그래진 남편은 이 여자를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며 그 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오래 걸리지도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한 정보와 CCTV 녹화본을 들고 아버님께 갔죠. 영상을 보고 난 아버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착잡한 표정으로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만 보셨죠. 알고 보니 그 낯선 남자는 아버님이 가시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에 문신이 특이해 눈살을 찌푸리던 아버님이 어느 날 같이 온탕에 들어가 있다가 몸에 그게 무슨 짓이냐고 하며 잔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분명히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순하게 반응했던 남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등을 밀어주는 그 남자에게 며느리가 집안일 하기 싫어서 도우미를 구하려 한다며 흉을 잡았는데 그 남자가 일 잘하는 도우미를 소개해주겠다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고 혼자 산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아버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본 바로 그들은 부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 전과도 있는 상습범이었죠. 주로 노인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고 혼인신고하고 위자료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바로 그 여자를 경찰에 사기 미수로 신고를 했네요. 피해를 본 이후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이라 쉽게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뒤 아버님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쩌렁쩌렁 하시던 분이 이번 일 이후 잔소리와 타박이 확연히 사라지고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 일이 늘어났죠. 저와 남편도 아버님이 많이 외로우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께 좀 더 신경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도우미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우선 아버님이 범죄의 타겟이 된 적이 있기에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금 더 큰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자고 제안을 드렸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과 아버님 집을 정리하고 더 큰 집을 구해 합가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아버님은 어쩐 일인지 새로 이사가는 집을 남편의 명의로 해주셨고 저에게도 따로 갖고 있으라며 통장 하나를 내어주셨죠. 평소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던 아버님이셨기에 저도 남편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강영식이가 나한테 자주 한 말이 늙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더라고. 무식한 노인네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당한다고 구박만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 믿을 건 피 섞인 가족밖에 없구나. 아버님의 말을 듣던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저는 큰일을 당하며 갑자기 변한 아버님을 보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했네요. 하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살펴 드리려고요. 항상 어렵기만 한 아버님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제 남편이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버님을 따뜻하게 감싸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도 늙고 약해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탐나서 잘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버님이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로 평생을 우리를 키우시고 지켜주신 부모님을 이제는 우리가 자식으로서 더욱 관심 갖고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홀로 외로움을 느끼시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 힘내시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